하겠습니다. 네, 저는 1, 2학년을 위한 대입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학교 장미공원 있는데 지금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죠. 그런데 올해는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예쁜 장미꽃 많이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장미꽃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괜찮죠? 네. 저는 대입 리더 교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시 진로 전략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교사 대상으로 강의도 했었고, 작년에는 일정 교사 연수 선생님들 봤는데 멘토도 했었고, 여러 학교에 강의도 나갔습니다. 여러 자료를 참고했고요. 자료는 믿을 만한 자료들 많이 썼기 때문에 어머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할 내용은 2023, 그러니까 지금 현 고3이 2023이거든요. 지금 고3 학생들이 내년에 2023년도에 대학을 가는데 요 내용을 아시는 것이 그럼 고2, 고1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연결이 되기 때문에 2023 대입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거의 정시가 없어요. 작년에 제가 고3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정시로 인서울에 간 학생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극히 드문 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수시로 가기 때문에 수시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수시의 가장 핵심 두 개는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종합전형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할까가 핵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개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3을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 강의를 하면 이제 좀 힘든 게 뭐냐면 아주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그 백지 같으신 분도 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고1 어머니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고1 어머니들은 이 아이가 첫 번째가 아니면 첫째가 아니면 거의 이제 잘 모르시는 첫째인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를 제가 먼저 얘기하면 대입 전형은 크게는 요 세 가지 전형으로 대학을 네 가지 전형을 갈 수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시는 6개 원서를 씁니다. 6개 원서를 쓰고 6개는 대학이 6개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같은 대학도 종합전형도 쓰고 교과전형도 쓰고 논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3개입니다. 3개가 되는 거예요. 6개 중에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는 가나다에서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과전형은 정말 성적만 본다는 얘기고요. 근데 성적만 보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를 놓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최저가 아니면 어떤 걸 놓는 학교도 있냐면 뭐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서류 평가를 요즘에 놓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우리가 어떤 전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요소가 50% 이상을 차지할 때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50% 이상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은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다라는 뜻이고요. 일부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이화여자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최저가 있습니다. 네, 종합전형인데도 최저가 있다.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2023년도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장 핵심, 올해 입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정시 모집 민원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 정시 모집 민원이 전국 단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정시 인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모집 민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기부 기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3과 고1, 2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1, 고2는 같은데 고3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1 대입 설명회가 아니라 고1, 2 대입 설명회인 이유는 이게 이제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지역 균형이라는 것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어머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냐면 저희 학교나 예를 들면 자사고 학교나 특목고 학교나 교과 전형에서는 똑같이 본다는 거거든요. 대학의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그러고 싶지 않겠죠. 예를 들면 막말로 얘기하면 저기 강남에 있는 학교 아이들 내신 4등급, 5등급 나오는 아이들 아주 정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학교 아이들보다 1등급, 2등급 아이들보다 더 우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뽑기 싫어했습니다.
실제로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연세대 이런 학교는 교과 전형이 아예 없었어요. 교과 전형 서울대까지 해서 교과 전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0% 이상 뽑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이 10% 정도의 교과 전형을 뽑게 됐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저를 놓게 됐죠.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은 일반고 아이들을 쓰라고 만든 전형인데 최저가 있다.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이 작년에 생겼고요. 올해도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가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제도가 작년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탐구 과목을 과탐, 사탐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도 지금 75%, 76%, 그다음에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수학도 미적, 기하,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74%는 공통, 26%는 선택 하나 중에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작년에 수능에 입시에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됐는지 그 얘기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특별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회는 쉽게 얘기하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인데 대학을 아주 잘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여기에 해당된 아이들이 꽤 있고요. 이 아이들은 무조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성적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EBS 연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내용까지 해서 주요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 고3이고 이게 이제 작년도 얘기인데요. 잘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금 늘었죠. 그다음에 종합 전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인원이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작년보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정시가 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시가 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숫자를 잘 보시면 다음 장에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가 아까 늘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면 지금 이 비수도권의 교과 전형이 5,200명이 늘었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이 1,700명이 늘었죠. 아까 수시에서 늘었다는 학생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에서 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뒷장까지 제가 한번 더 보면 정시도 보면 정시는 이렇게 줄었어요. 6,000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 줄은 인원이 대부분 다 어디냐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망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방에 있는 모 대학의 자문위원으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수시로 뽑는 인원이 95%였어요. 95. 그러니까 정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수시로 100%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모집이 안 되면 그 아이를 정시로 뽑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뭐 그냥 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입학만 등록만 하면 땡큐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전라도나 경상권으로 가면 그런 대학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제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 수도권을 가느냐, 지방을 가느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면 잘 보시면 수능 위주는 굉장히 수도권에서는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이게 숫자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보면 서울을 보면 이게 이제 교과 전형은 15%밖에 안 되고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어떤 대학들이 있냐면 그 신학대학들도 굉장히 많고요. 조금 유명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4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대학까지 다 해도 사실은 여기 15.7%밖에 안 되고요. 종합 전형은 지금 여기고 사실은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제일 많이 뽑는 건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 그리고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게 수도권만 넘어가도 교과 전형이 제일 많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60%, 50% 거의 60% 가까운 50% 이상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요걸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 잘 보시면 여기 어머니들이 아이들 보내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들 아닙니까?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 모집 민원인데 지금 45% 정시 늘었죠? 정시 숫자가 늘었죠? 여기도 늘었죠?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광운대 많이 늘었죠? 10% 이상 늘었죠? 늘었음을 여기도 서울시립대도 많이 늘었습니다.
보통 이제 권장 사항이 40%인데 40%를 넘어서 거의 이제 45, 50% 가까이 가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제가 대부분 다 10%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종합 전형을 숫자를 보니까 인서울에 있는 종합 전형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게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에 교과 전형이 처음 생겼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의 파이는 어디서 온 거냐? 쉽게 얘기하면 종합 전형의 파이를 띄어서 교과 전형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 정시가 는 것도 어디서 대부분 왔냐면 사실은 이 종합 전형에서 띄어서 온 거거든요. 물론 뭐 논술을 좀 줄이기도 하고 실기를 좀 줄이기도 하지만 그 비율보다는 사실은 학종에서 띄워주는 비율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고3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아주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 와서 그 아이들이 이 대입 결과가 굉장히 기대감이 컸는데 저희 학교가 강점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 제 기대만큼 못 간 건 아니지만 기대만큼은 못 갔단 말이에요. 기대만큼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아이가 그 전년도면 충분히 이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못 갔지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학종 인원이 줄어든 거였어요. 작년에 이 교과가 생기면서 학종 인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작년보다도 올해는 또 줄어든 거죠. 그렇죠? 숫자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인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을 고민하시되 그렇지만 또 하나 뭘 계속 준비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2점대 초반까지의 아이들은 요 전형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과 전형을 좀 오늘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요것들을 준비하시되 그렇지만 요것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뭐냐면 요 대학들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니까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이 가야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오늘 강의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도 보시면 여기 정시는 조금씩 늘죠. 그죠? 수면여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숭실대도 5% 이상 늘었고요. 대부분 중앙대 엄청 많이 늘었죠. 그렇죠? 정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그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작년도에 신설된 건데 많은 학교들이 이런 학과가 생겼는데 인문 계열이 거의 없죠. 그쵸? 인문 계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새로이 신설되는 학교들은 자연 계열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생기부가 바뀌는 건데 이게 지금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 고3이고 이게 지금 고1과 고2입니다. 비슷한데 없어진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자율동아리가 1개인데 30글자만인데 여기는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율동아리도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개인 봉사활동이 없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써 있고 또는 독서 활동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쉽게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특히나 이렇게 바뀐 이유 특히 이렇게 빠져있는 미반영되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교사가 관찰이 불가능한 항목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독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하죠. 주말에 하죠. 아이가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뺀다는 거예요. 수상은 실제로 발표는 학교에서 하지만 준비하는 것을 부모님이나 형제나 학원에서 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뺀다는 거죠. 개인 봉사활동 실제로 아이들이 제대로 하는 아이도 많지만 부모님이 대신하거나 가라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죠. 교사가 관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도 정규동아리는 정규 시간에 하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데리고 하지만 자율동아리는 아이들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뺀다는 거예요. 교사가 볼 수 없으니까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사가 직접 관찰 가능한 것만 기록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려고 하면 학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수상도 반영 안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건 똑같고요. 네, 동아리는 이제 정규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는 곳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과 세특이고 자율이고 진로활동이고 종합의견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왜냐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잖아요. 뭐 수상도 없고 독서도 없고 그죠? 동아리도 뭐 자율동아리 안 된다고 하면 뭘로 평가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머니 여기 교과 세특이 과목동 500자라고 했는데 제가 1학년 과목들 세어보니까요. 한 10과목 되거든요. 은미체 포함하면 10과목 되거든요. 500글자씩 10과목이면 몇 글자냐면 예, 10글자 아니 10과목을 500자씩 쓰면 어떻게 됩니까? 5천자죠. 5천자. 근데 그게 1학년만 쓰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까지 쓰면 15,000자예요. 15,000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자율 500자씩 3년간 쓰면 1,500자밖에 안 되고요. 요거 3년간 쓰면 2,100자밖에 안 됩니다. 동아리도 1,500자밖에 안 돼요.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3학년 안 들어갑니다. 1학년과 2학년만 들어갑니다. 1,000자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합해도 교과 세특을 따라가지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과 세특이 정말로 우수하면 그 아이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과 세특에 관한 자세한 얘기들을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역균형 대학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는 지금 최저가 없는데 대신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서류 30%가 있어요. 최저가 있죠. 최저가 있죠. 여기 최저가 없지만 다른 여기 최저가 없지만 여기도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가요. 서류는 사실은 비교과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교과 성적만 보지 않고 비교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이렇게 최저가 있습니다. 약학대학이 선발이 됐는데요. 자연계열 아이들은 대학 가기가 많이 좋아졌죠. 의대, 약대, 수의대, 뭐 쭉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생명과학과나 화학과는 좀 더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약학과가 있으니까 이 숫자가 1,700명이나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학종이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교과 활동, 교과 성적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교과 비교과 여기는 이렇게 갔는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가면서 학생의 교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물리 1, 물리 2를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는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다 이게 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개설을 하게 했는데 안 들었다는 얘기는 너가 물리가 어려운 과목이니까 물리가 뭐 학습량이 많으니까 안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기계공학과 간다는 아이가 물리도 안 들고 무슨 기계공학과를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아이가 성적이 우수해도 안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런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하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이 실제로 많아서 문제냐면 친구 따라 아니면 학습량이 무조건 적은 거 과목 선택을 수능에서 많이 보는 이런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학종을 쓸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년 다 내년도 거 과목 선택 가조사 했거든요. 최종 결정은 9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을 어머님들이 관심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9등급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해서 얘기하거든요.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100점에서 80점 이상이면 A등급, 80에서 60점이면 B등급, 60점 이하면 C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졌는데 이 과목이 조금 입시에 관련해서 많은 변화를 줬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고 우리의 창체 자진 동봉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창체와 교과가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표인데 요 진로 선택 과목 요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과목이 물론 진로 선택에서도 있지만 이 일반 선택에서 많거든요. 수능 과목들이.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 과목들은 3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절대평가예요. 80점만 넘으면 A등급입니다. 이게 부담이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저도 지금 여기 지금 사회 과목에서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진짜 탐구,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거리를 제가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쭉 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조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탐구한 것들을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보고서를 쓰고 그 내용을 세특에 써줍니다. 이 과정, 시험 보지 않아요. 필기고사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전체적인 보고 애가 탐구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고 이게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ABC 절대평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 사실은 이렇게 부담감이 상당히 적죠. 그런데 여기 이런 기하 과목이라든지 그쵸, 이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런 과목은 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기 있는 투 과목들은 또 수능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목들은 수능 과목이긴 하지만 하여튼간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르고 요 과목들은 9등급으로 내신을 산출합니다. 9등급이라는 건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이렇게 예, 아이들 되게 예민하죠. 내신 등급 맞는 것이 예민한 게 요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희망 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필요성이라는 조사인데 잘 보시면 공학 계열의 국어는 뭐 그렇게 별로 높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수학에서 기하는 좀 높죠.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별로 높지 않은데 인문 계열은 별로 높지 않은데 영어권 문화 이건 좀 높은 것 같고 영미 문학 읽기도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고 근데 사회 계열에서도 보니까 사회문제 탐구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경제 수학도 조금 높은 것 같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학 계열에 보면 물리 2는 엄청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 가려면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런 것들을 또 의학계열은 그 화투랑 생투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거 의학계열 가려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50% 이상인 과목들이 있는데 인문계열은 이런 과목들, 70%는 이런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목 선택 자체가 이제 평가가 된다. 과목 자체가, 선택 자체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이 학교 개설에도 지원학과에 관련된 이수 과목을 미이수했을 때 이게 지금 보세요. 요만큼은 다 뭐냐면 중대한 감점과 경미한 감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학계 지원자가 생명투나 화학투를 미이수하면 감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해도 여기 지금 70% 이상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죠. 공학계가 과학탐구 선택과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여기 오면 공대 오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100%. 그렇죠? 그러니까 과목 선택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진로 선택 과목 얘기를 했는데 단순 환산 점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A를 맞으면 몇 등급으로 몇 점으로 주겠다. 뭐 B를 맞으면 몇 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런 대학이고요. 성취도별 비율 반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고대 서강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더니 절대평가로 했더니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 90% 이상이 다 A 이렇게 된 C는 없고 B는 10% 이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예를 들면 A가 10%면 1.1등급 이렇게 계산한다면 A가 90%면 1.9등급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 너무 몰빵으로 주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두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이 애들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A 맞을 수 있도록 애들이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예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지 않겠다는 대학들도 있는데 좋은 대학들은 대부분 반영하고 그렇죠? 조금 부모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과 전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교과 전형을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 1학년 때 20, 2학년 때 30, 3학년 때 50, 아니면 33.3, 33.3, 33.3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3학년 내신 반영이 제일 높았어요. 왜냐면 3학년은 1학기로 33.3이지만 1, 2학년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두 학기로 33.3이니까 어떤 거여도 3학년이 높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는데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 9등급을 안 하잖아요. 그 여러 대학에서는 아예 반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과목 자체가 줄어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 과목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에서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인문 계열은 국영수 사, 자연 계열은 국영수 과 이런 식으로 반영했는데 국영수, 사회, 과학 다 반영하는 학교들도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뭐 국수, 영사, 인문, 국수, 영과, 자연 이런 식에 있는 대학들이 실제로 있긴 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얘기했던 전 과목이라든지 사과 다 반영하는 대학도 굉장히 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그거는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이게 숫자가 있는 건요.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20과목만 반영한다, 8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반영을 8개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333 맞는 학생이랑 1, 2, 3, 4, 5 맞는 학생이 있으면 요런 대학에서는 1, 2, 3, 4, 5 맞는 학교가 더 잘 간다는 거예요. 대학은. 내신 산출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작년에 동국대학교가 학생부 추천 전형이 과목을 10개만 반영한다고 했더니 동국대학교 평균이 입학 평균이 내신 1.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1.8, 뭐 2.0 이런 아이가 동국대 내신으로 환산하니까 1.0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10개만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뭐 지금 뭐 1, 2학년 부모님들이 이런 대학에 눈이 가진 않겠죠. 나중에 3학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능 과목 구조인데요. 제가 여기 잘 보시면 수학이 지금 예전에는 이과, 문과에서 따로따로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과 학생들은 이과 아이들끼리 내신을 산출하고 문과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끼리 내신을 산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뽑고 선택으로 해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작년부터 이 수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수학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주 큰 영향이 뭐냐면 뒤에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인문계열 아이들 중에서 수학으로 1등급, 2등급 맞는 학생이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정시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인문계열 아이들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수학을 빼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입이 수학이 결정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지금 이 수학 성적이. 문과 아이들도 지금 이 수학이 굉장히 큰 문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통계를 가져왔는데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을 맞는 게 이렇게 3개 더하면 100%입니다. 이렇게 3개 더하면 여기가 100%예요. 그런데 지금 미적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5명 중에 지금 10명 중에 거의 9명이 그렇죠? 여기 4명 중에 3명이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요거까지 합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인문계열은 보통 이 확통을 선택하는데 인문계열 아이들은 대부분이 지금 다 4등급, 5등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심각한 문제, 이 수학의 심각한 문제가 좀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이 수학에서 그래서 확통을 선택하지 않고 미적분 기하를 필수로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이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려고 해도 예를 들면 수학 이걸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확통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거점 국립대학들이 미적분이나 기하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공대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공대 아이들, 인문계들 얘기 아니고 공대 얘기하는 겁니다. 공대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연계 공대 이쪽 지원한 아이들은 미적분 기하를 필수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과학 탐구도 필수로 선택하는 대학들 거의 비슷하죠. 이 대학들도 과탐을 필수로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계속 대학 입시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자연계열 아이들은 자연계도 선택할 수 있고 인문계열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인문계열 아이들은 인문계만 선택할 수 있는데 자연계열 아이들한테 치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많은 지금 논란이 있고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고3까지는 안 바뀔 것 같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학교 거를 제가 작년에 조사한 건데 인문계열이 6개 반이고 자연계열이 4개 반인데 이건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을 조사했더니 인문은 숫자가 지금 여기가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수학을 같이 내신을 평가해서 그래요. 수학을 같이 평가하니까 수학 1, 2, 3등급 아이들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 아이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도 여기가 더 공부를 잘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그 정시에서 올해 정시부터 어떤 걸 한다고 얘기했냐면요. 교과 평가라는 걸 들어오겠대요. 쉽게 얘기하면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 평가하겠다는 건데 저희 학교 물론 정시로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가 이렇게 나가면 그럼 연대는, 고대는,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시가 예전에 무조건 수능 100이었다면 정시에서도 교과 정성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가 무조건 수능만 잘 보면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시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서울대가 먼저 얘기해놨는데 다른 대학도 이걸 따를지 안 따를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렇죠? 정시로 가든 수시로 가든 학교 생활 충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렇게 한 것은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라는 뜻이다. 지금 서울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부 끝났고요. 지금 시간을 제가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예. 4분의 1 했습니다. 4분의 1. 예. 수시 지원은 어머니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대입 전형 기본은 1학년 학부모님들은 8월 달에 발표하는 앞으로 이 1학년 아이들이 이 3학년 때 어떻게 갈지를 기본적인 내용을 이때 얘기하고요. 2학년은 지금 이제 4월 달입니다. 네, 4월 말에 시행 계획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구체적인 무슨 전형에 무슨 학과에 몇 명이고 구체적으로 완전 나오는 건 확정은 3학년은 5월 1일 이건 수시 이거는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2학년 이제 4월 말까지 가면 내년도 아이들 어떻게 뽑을지 다 나오거든요. 대학별마다. 예, 가서 어디가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건 뭐냐면요. 대학이 논술평가를 보거나 면접평가를 보면 그 대학의 면접 문제 예시, 답 그것이 교육과정에 맞는지를 다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이미 다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학에서 이 학령 인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요때 이제 고3 부장을 했는데 요 이렇게 줄어들 때 고3 부장을 했는데 애들이 대학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갔습니다. 저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잘 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줄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대학 가기 쉬워진 거였어요. 사실 저희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작년에 늘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작년 아이들은 피봤죠. 계속 줄어들어서 요거 작년도 보통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아이들이 원서를 쓰거든요. 근데 작년 애들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년도 거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고3 아이들은 줄어들었고 고2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줄어듭니다. 고2 학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고1 제가 고1 부장인데 1학년 부장인데 또 늡니다. 예, 이 전년도 거 보고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1은 좀 늡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제가 6만 3천, 6만 9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2등급 애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제가 중요하게 할 건데 잘 보세요, 어머니. 작년에 수능이 영어가, 그러니까 국영수가 다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비율이 6.25%. 그 전년도에 1등급이 12%였는데 10명 중 1명 이상이 지금 1등급이었는데 6.25면 거의 그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볼 때랑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2등급 비율을 보니까 21%, 3등급 비율을 보니까 25%, 1, 2, 3등급 비율이 53%.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 본 10명 중에 5명은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년에 저희 학교 아이들의 1, 2, 3등급, 영어 1, 2, 3등급 비율이 50%가 안 되죠. 50%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최저를 뭘로 맞히냐? 영어로 맞힌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면 제가 살펴보겠지만 보통 최저가 2개 등급 합, 뭐 5, 2개 등급 합, 6, 2개 등급 합, 7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영어가 만약에 하나가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면 아무 못해도 3등급 정도 나온다고 치면 2개 등급 합 7은 다른 거 하나 4등급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탐구 하나 4등급 맞는 건 열심히 하면 3학년 때 가능하거든요. 영어 3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7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이 어디냐면 인천대 막 이런 데거든요.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 2등급, 3등급 나오면. 근데 이걸 못 맞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3이 안 나오는 거예요, 3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아침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침에 1시간씩 영어를 매년 매일 하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가겠습니까? 시간이. 그리고 그게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서 한 3년 하면 영어 이거 3 못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 시간 축적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 듣기 평가가 17문제거든요. 영어가. 듣기 평가는 이게 금방 한 몇 개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꾸준히 하면 듣기 평가 다 맞을 수 있거든요. 듣기 평가 다 맞고 영어 독해만 3년간 꾸준히 해도 영어 3 나올 수 있다. 근데 영어가 잘 되면 대학 가서도 되게 편해요. 취업할 때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달라고요. 보내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아침 영어 독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어요. 수시 원서 작성은 수시는 정시보다 잘 갈 수 있는 곳인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 학교 아이들이 정시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시 성적이 낮으니까. 왜냐면 수시는 정시보다 잘 가는 건데 정시 성적이 높으면 그쵸 모의고사 성적이 높으면 수시를 더 높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낮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9월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보는 거고 이 평가원에서 볼 때 재수생도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3학년 때 요 시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4, 7, 12, 17 이렇게 가가지고요. 100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등급 맞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0명 중에 4등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등급 맞았다는 것은 이 두 개 더하면 11이잖아요. 그럼 100명 중에 11등 했다 이런 뜻입니다. 3등급 맞았다는 것은 100명 중에서 23등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23등 안에 들었다 이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대학 어머니들이 정시 자꾸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정시 얘기하는데 그럼 정시 써야 되나? 정시 가야 되나? 요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시가 자꾸 는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빼고 여기 이 대학들은 영어가 무조건 1 아니면 2입니다. 무조건 1 아니면 2예요. 거기다가 수학, 영어, 아니 수학, 그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입니다. 100분. 아까 제가 100분 얘기했잖아요. 그 100분이 점수가 여기 97, 95, 93, 90 대부분 다 90이 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경희대 국제는 수원에 있으니까 여기 88인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88,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계열은 좀 더 낮아요. 인문계열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야 그렇죠? 여기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21개 대학도 최소한 2, 3, 2, 3 이렇게 나와야 등급이 정시 등급이 이렇게 나와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2등급, 3등급 최소한 평균 3등급은 나와야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대학들 갈 수 있다. 정시 성적이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게. 근데 어머니 이게 제가 정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거는 제가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6월 모평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재학생이 이렇게 봤는데 졸업생은 요만큼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9월 모평에서는 재수생이 좀 더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재학생은 좀 줄어들었죠. 실제 수능에서는 엄청 줄어들었어요. 6월 평가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죠. 5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습니까? 대학 이미 합격한 애들, 대학 안 가는 아이들, 실업계 아이들 이런 애들 줄어들잖아요. 근데 졸업생은 늘어났잖아요. 근데 졸업생 아이들이 수능을 더 잘하거든요. 잘하는 애는 늘고 못하는 애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위권 줄어들고 상위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월, 9월에서 최저가 나왔어도 실제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결시율도 있어요. 이게 계속 매년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정시 대박 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결시율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수능 응시생이 좀 많아졌지만 근데 이거 재수생이 많아진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재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학생은. 그러니까 수능 안 본 애들 많다는 거죠. 돈 아까워서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원서 접수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재수생 비율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표를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 숫자가 65%예요. 근데 어머니 아까 수능 응시생 봤죠? 13만 6천 명이 65%고요. 여기 35만 명이 34%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면 근데 여기 일반고 아이들이 또 아니에요. 재학생은. 자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도 부천고, 여고 막 이렇게 공부 잘하는 강남 학교에 있는 일반 학교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일반고는 사실은 정시로 해서 이 서울 12곳 대학을 가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더 쉬운 수시라는 방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이라는 방법이 있고 종합 전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일찍 포기하고 정시로 돌리면 재수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재수를 할 확률이. 근데 재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재수 학원에 가면 종합학원 가면 학원비만 최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으면 대학 1년 등록금을 훨씬 뛰어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저희 학교 지금 6년째 있지만 저희 학교 이 주변에 그쵸? 이렇게 너무 가정 형편이 제가 볼 때 막 너무 잘 산다 이런 느낌을 받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재학생일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재수 성공 확률도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먼저 그 100분위가 90에서 70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재수했을 때 가장 성공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뭐냐면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경쟁률 이렇게 있는데 논술이 압도적으로 높죠. 68대 1이면 미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죠? 이건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거의 지원율이죠. 종합 전형이 이렇게 돼 있고요. 보통은 교과 전형이 낮아요. 교과 전형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과 전형이 낮은 이유는 이미 몇 점대 정도가 붙는지가 전년도가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이 더 낮습니다. 교과 전형 중에서 면접이 없는 전형이 더 낮아요. 아니.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더 낮아요. 수능 최저가 있으면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수능 최저를 못 맞히는 아이들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떨어지죠. 실질 경쟁률은 떨어지죠. 그렇죠?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논술이 제일 높고 종합이 그다음 높고 교과가 제일 낮다. 경쟁률은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원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시에서 아이들이 최초 합격하면 좋겠지만 최초를 못하고 추가 합격하는 경우들이 충원 합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요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충원율이 100%라는 얘기는 10번까지 합격했다는 겁니다. 충원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173%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0명이 모집 정원이면 17등까지 합격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종합 전형보다 교과 전형이 충원율이 더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과 전형을 밑에 하향으로 쓰고 상향을 뭘로 쓴다는 얘기예요? 종합 전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합격했지만 종합 전형에 합격한 학교가 있으면 이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으로 아이가 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상향으로 쓰는 학교다. 교과 전형은 안정으로 쓰는 학교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안정이 잘 돼 있으면 높은 데를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과 전형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또 됩니다. 교과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류 30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교과 전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광운대는 그냥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 동국대도 보면 서류가 40%인데 이건 사실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종합 전형이다. 이 두 대학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교과 전형이지 사실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명지대, 성공회대 이런 대학교들이 있고요. 그쵸? 이런 학교들이 이제 최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전형인데 최저는 없지만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단계로 성적으로 4배수나 7배수를 뽑고 그쵸? 이런 학교들은 뽑고 그다음에 2단계 이 일정 수준의 교과 성적이 되는 아이들만 면접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학교들입니다. 일괄합산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면접 기회를 다 주는 학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최저를 얘기했는데 아까 보면 이게 두개 등급 합이 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두개 등급 합이 4, 탐구는 한 과목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두개 등급 합이 5, 두개 등급 합이 6 이렇게 가는 거죠. 두개 등급 합 7.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개 등급 7 그러면 여기 옆에는 카톨릭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천대, 한성대 이런 학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만 2, 3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더 위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까지 가려면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세계 등급 합이 있어요. 세계 등급 합은 서울에 있는 메이저에 있는 학교들, 아주 주요한 학교들은 등급이 세계 등급 합으로 간다. 근데 아까 잘 보셨지만 인문계열 아이들은 수학이 지금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과, 자연계열 선택하는 아이들은 수학이 생각보다 더 유리해졌는데 제가 어제 근데 3학년 모의평가 봤거든요. 제 3학년 부장님이랑 친해서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자연계열 아이들도 좀 약간 눈물이 났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래요. 2개 등급 합 5 이렇게 여긴 자연계열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과 전형의 성적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어디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디 보면 여기 대학교 입시정보에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요 탭이 있어요. 요 탭. 근데 어머니 요 탭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어디가 들어가면 첫 메인 페이지의 중앙에 있는 하단쯤에 요게 그냥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요 탭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탭이니까 중앙에 하단에 왼쪽에 요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가 나와 있어요. 들어가시면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을 클릭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이 70% 컷이 나와 있어요. 이 70% 컷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0명을 뽑았으면 7번째 아이의 성적. 20명을 뽑았으면 14번째 아이의 성적. 이게 70% 컷이에요. 교과 전형 성적도 알 수 있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들어오는 아이의 쭉 내려가 보시면 그 컷도 70%컷 알 수 있고요. 수능도 나와 있습니다. 수능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요 성적은 지금 들어가시면 지금 성적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성적이 아니라 어디 성적이냐면 그 전년도 지금 대학교 2학년 성적입니다. 6월 달쯤에 가면 작년 성적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작년 성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성적을 보려면 6월 달 넘어서 보시면 알 수 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학종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렇죠?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3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개로 보통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고3 얘기입니다. 고3.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통 우리가 학생부 비교과는 출결,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거고 교과 영어는 원점수, 표준 전차, 뭐 석차 등급 그러니까 그냥 얘가 1등급이다 2등급이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는 몇 점인지도 보고 과목 평균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그다음에 석차 등급도 보고 이수자 수가 많은 과목인지 적은 과목 이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금 고2부터 바뀌어요. 고2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과 진로 역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학업 역량은 그냥 학업 역량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제 바뀌는 거죠.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예를 들면 심리학과 지금 못 배우죠, 우리. 그렇죠? 고등학교에 심리학 과목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그 전공 적합성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공이 자꾸 바뀌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역량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공 관련 활동이 진로 탐색 활동으로. 그러니까 진로가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바뀌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 그걸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바뀐 것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2 어머니들은 진로가 전공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좋은 뜻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 이거 좀 웃기잖아요. 우리가 뭐 착한 애 뽑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공부 잘하는 애 뽑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3 것이 적용되는 건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대학마다 이게 좀 달라요. 잘 보시면 어머님들
여기 보면 이 건국대는 20, 30, 20, 30인데 고려대는 같은 대학인데도 지금 학업 우수자 전형과 계열 적합 전형이 다르게 하는 거죠, 지금. 그쵸? 이거는 학업 역량, 이 학업 우수자 전형에는 진짜 학업 성적을 50%나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40, 40. 요거 더 높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름도 다른 데는 없는 이런 것들도 있는 대학도 있고 서울시립대는 잠재 역량을 제일 많이 뽑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이 뽑는데요. 그렇죠? 동국대는 전공 적합성이 더 높게 뽑는다는 거고 서강대는 학업력이 더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이들이 진짜 뭐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한데 건대를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전형이나 요런 데를 쓰면 오히려 합격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종합전형이라고 대학을 보고 쓰지 말고 이 대학이 어떻게 뭘 반영하는지 어떤 요소로 평가하는지를 보고 전략적으로 써야 그래야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맞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대학이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좀 좋아하는 대학이고 선호하는 대학인데 이 대학은 합격했는데 거기보다 좀 더 못하다라고 하는 대학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대학을 이 못한 대학이 이상한 대학이 아니라 평가 요소가 뽑는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걸 맞게 쓰니까 거기는 합격한 거고 그거 걔랑 안 맞으니까 떨어진 거죠.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때 요런 요소가 아이들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장까지 있는데 일단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마다 이 평가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아까 얘기했던 어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아까 그 들어갔던 거기에 제가 거기 걸 보면서 하나하나 다 대학들 클릭해서 이거 다 만든 자료거든요.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대학교는 프린트해서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여기 경기권에 있는 대학까지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게 학교마다 좀씩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전형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이면 뽑힌다. 그러니까 내신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내신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어머니 입시 설명회 가면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건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자를 못 찾겠어요 사실. 여기는 1이고 얘는 2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교과 전형으로 당연히 얘가 붙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2등급인데 89, 87이고 얘는 89예요. 2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얘는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인 거죠. 얘는 1등급인데 199, 100인데 얘는 88, 91, 87이에요. 얘는 1등급 94인데 얘는 93이에요. 얘 진짜 억울한 재수없는 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성실하고 차분하다. 근데 얘는 논리적 이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죠? 이제 수상한 의미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면 종합전형에서는 A를 뽑겠다는 거예요? B를 뽑겠다는 거예요? B를 뽑겠다는 겁니다. 종합전형에서. 내신은 얘가 더 우수하지만 얘를 더 우수한 아이로 평가하겠다. 그렇죠? 수업을 듣고 열심히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증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스스로 넘어서 이해하고 뭐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아이가 있나요? 이런 아이들이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목표가 있고 열정적이고 꾸준히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그렇죠? 환경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도 있고 대학의 인재상이고 아까 대학의 인재상이 다르니까 평가 요소가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각 결석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예, 불리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못 들어와서 그 결과 처리되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예, 성실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출결 꼭 신경 써주세요. 어머님들이 강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제발 이렇게 깐단깐단하게 9시 이렇게 맞춰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한 10분 일찍 오게 해주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 영어 독서 하면 지각할 일이 없죠. 1시간 먼저 오니까. 그렇죠? 아침 영어 독서 오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율활동이 예전에는 어머니 되게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 자율활동이. 왜 안 중요했냐? 다른 요소 평가할 게 많아서 그래. 뭐 동아리도 되게 중요하고 뭐 수상도 중요하고 독서도 중요하고 뭐 그러니까 자율이 좀 비중이 떨어졌어요. 근데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율활동은 학생회 활동, 학급 활동, 학년 활동, 학교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에. 그런데 제가 여기 혹시 어머니들 중에서 학생회를 활동을 하는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학생회 활동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엄청 제가 학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회 활동은 자율활동에만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됐다 많이 했는데 그 활동이 자율밖에 못 들어가면 이거는 자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를. 그쵸? 그런 아이들이 참 안타까워요. 어떤 아이는 저희 학교 드림서치 유명한데 드림서치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율활동이 빈 거예요. 자율활동. 동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꼭 챙기시라. 요걸 제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서 어머니들이랑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약 실천, 이건 제가 지금 이미 이제 학기 초에 했는데 1학년부 같은 경우는 제가 1학년 부장이니까 주도해서 했는데 임원 선거할 때 공약을 아이들한테 줬습니다. 공약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약을 계속 하는지를 한 학기 동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지키면 얘가 이런 공약을 했는데 이렇게 잘 지켰다라고 쓰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1학년 제가 반장들 보니까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공약을 내서 그러고 이걸 하겠다라고 의욕적인 아이들이 와서 그런지 이상한 애들이 없어요. 반장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반장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제 지금 저희 학교 하고 있고요. 1인 1역할도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지금 야심차게 올해 1학년부에서 하는 건 뭐냐면 그 학급 문집 만들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학급 문집 만들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학급 회의 시간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보고 너희들 학급 문집에 들어갈 내용이 뭐가 있니? 라고 니들이 한번 의견을 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의견을 안 내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제가 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낸 의견이 요거 하나예요. 릴레이 소설 쓰기 요거 하나. 아이들이 근데 이건 제가 보고 괜찮았어요. 좋다. 그래. 그러니까 애가 1번 이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이랑 하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학년 말이 돼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남아도는 돈이 많으면 실제로 책자로 만들어서 주고 만약에 남아드는 게 없으면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주고 하여튼간 주긴 줄 거다.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 하는 내용들 생기부에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장들이 막 의욕 갖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아침 영어 독서입니다. 많죠? 그렇죠? 네, 학기 초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2주간 저희가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모진 교사예요. 아이들을 쉬게 하면 이제 무너진다. 끝장이다. 그래서 저는 줌으로 아침에 내가 학교 저저저 아이들 가면서 영어책 펴라고 했더니 영어책 보여주는 애도 있고 안 보여주는 애도 있고 그죠? 천장만 넣는 애도 있고 아무튼 근데 제가 이것도 2주간도 계속 줌으로 켜서 아이들 1시간씩 다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예를 들면 2021년 3월 며칠부터 12월 1일까지 썼는데 얘가 몇 번 참석했다, 몇 회 참석했다, 읽은 책은 뭐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서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아이가 책 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책 제목을 써주잖아요. 그러면은 독서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도 들어갑니까? 영어 했으니까 영어 공부 들어가는 거죠. 얘가 1년 동안 꾸준히 했으니까 성실도도 들어가는 거죠. 얘가 인문학 책을 읽었으니까 인문 고전 읽었으니까 교양도 쌓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일석오조죠. 이거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어머니한테 지금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감독도 제가 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3년 동안 해가지고 영어 수능 최저도 맞추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탐구 프로젝트는요. 아이들이 이제 대회가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주제들로 아이들이 발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장만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이런 대회를 준비해서 그러니까 대회는 아니죠. 이런 발표를 해서 자율활동에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이것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저희 학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는지를 제가 마지막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를 완독하는 경험을 아이들한테 주자.
완독하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책을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하루 동안. 왼종일 책만 읽는 거죠. 그래서 애가 책을 딱 읽어보면 아, 책이 재밌어요. 책을 읽었더니 이런 유익이 있어요.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일독일독이고요. 실제로 아이가 그 대학의 면접을 보고 와서 한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 면접관이 일독일독이 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너네 학교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갖고 있다라고 사정관 얘기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 친구가. 아,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네,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뭘 만들었냐면 아이들 교복을 너무 안 입는 거예요. 교복을 너무 안 입어가지고 야, 그냥 교복도 예쁘다. 교복도 예쁘다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합도 하고 그쵸? 단합, 즐겁잖아요. 추억이고 막 그러잖아요. 즐겁고 단합도 되면서 교복도 이쁘다는 걸 만들려고 했더니 담임선생님 날려버리고 있죠 지금. 그쵸?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지들은 진화한다 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이 담임이 이걸 하고 나서 뭐라 했냐면 이거 지금 위에서 찍은 거예요. 옥상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애가.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거를 반장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애들을 모으고 하는데 반장이 너무너무 고생해서 이 자율활동의 반장에다 이 교복 콘테스트 한 것을 너무 잘 써줬다는 거예요. 너무 얘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서로 막 하나 되고 친구들 우정도 쌓지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작년에 저희 교감선생님도 여기 계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졸업식 때 애들이 교복을 너무 많이 입고 온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3학년부에서 아이들 교복 입고 오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애들이 교복을 저렇게 많이 입고 왔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애들이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더 교복을 많이 입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 되게 뿌듯했습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에 이제 아이들 캠페인 활동 정말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그 캠페인 활동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좋냐?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애들이나 이런 게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반장이 되면 없던 리더십도 생깁니다. 없던 리더십도 생겨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급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주도합니까? 반장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더십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아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도전하게 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동아리는 좀 예전보다 변별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 해서 지금 저희 학교 하고 있고요. 이거 저희 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가 그냥 좀 너무 그냥 가지 않도록 좀 책도 좀 읽고 그쵸? 추가적인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봉사활동 때문에 넣은 건데 어머니 이게 봉사활동이 이게 개인 봉사활동이 안 되거든요. 1, 2학년은 학교 봉사활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이 좋냐라고 얘기하면 요거 좋아요. 급식 도우미. 제가 실제로 사정관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봉사활동이 좋냐 그랬더니 가장 좋은 건 2개래. 하나가 뭐냐면 급식 도우미고 하나가 뭐냐면 분리수거 도우미야. 가장 더럽고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근데 이게 진짜 봉사의 의미 아닌가요? 그쵸? 근데 애들이 이거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로 봉사활동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3년간 꾸준히 해야 된다. 3년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급식 도우미나 그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여기 장애 학생 도우미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도 있냐면 또래 스터디 활동 이거 지금 원래 이 또래 스터디는 저는 자율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너무 줄어들어서 봉사로 바꾼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또래 스터디 활동 자율이 좀 저희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래 스터디는 저는 그 봉사로 바꿨습니다. 이건 봉사 시간을 부여하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래 스터디 모집한다 지금 공고를 했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래 스터디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아이들 많이 있고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1학기로 하죠. 2학기 때 또 모집하고 2학년 때도 하고 3학년 때도 하고 계속 할 거니까 아이들 관심 있으면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타까운데 이거 1학년은 아이들이 신청한 애가 없어요. 이거 2학년은 되게 많아요. 와, 2학년 아이들 훌륭합니다.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1학년 부장으로서 1학년 아이들 독촉하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반성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제가 1학년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학생이 지들이 봉사활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는 건 학교에서 만든 거, 저희 학교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지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2학년 아이들이 이 학교 주도, 학생 주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봉사활동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봉사활동을 못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B라는 학생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A라는 학생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정관이 있어요. 다 비슷합니다. 누구 뽑겠습니까? 누구 뽑겠습니까? A 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되게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더 우수한 학생이 오면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냥 그저 그래요. 생기부가. 근데 그애 유독 이상하게 그 학교에 생기부가 좋은 애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는 거냐면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다는 거. 할 수 있는 건 하라. 진로 활동에는 드림서치가 있고, 그쵸? 저희 학교 이제 드림서치를 담당했던 분이 이제 올해 다른 학교로 가셨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학교 새로 오신 진로 부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작년만큼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진로를 하면 진로 활동을 한다고 대학에 가고 진로를 좀 적게 한다고 못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드림서치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진로 700자에 요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진로 시간에 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씩 진로 시간 있거든요. 요것도 진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천교육청에서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공문 올 거거든요. 이거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쉐어링 프로그램인데 이게 진로 특기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들이 오면 요거 지금 이제 올 거거든요. 4월 달에 공문 올 거니까 요거 아이들 관심 있는 거 신청하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꿈의 대학은 이미 시작했죠. 이것도 진로 특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경기 꿈의 대학은 강좌가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입사무에 1대1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지금 진로 활동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드림서치에서 했던 것이 작년에 했던 것들이 전문대학교 이색 특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 특강도 있어서 이런 특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정책 캠프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동네 바꾸기라고 해가지고요. 도당공, 소공원,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기자회견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머니들 오실 때 앞에 이 횡단보도 바뀌고 저희 학교 애들이 바뀐 거예요. 멋지죠? 저희 학교 애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실제로 가서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올해 지금 진로부장님이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거 있으면 아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서대학교도 가고요. 경찰도 가고요. 이거 저희 학교 혁신국제부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올해 혁신부장님이 완전 짱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장님인데 지금 혁신부에서 예를 들면 그 유네스코 뭐 대표 그 유명하신 분 와서 강의 얼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김기태 단장이라고 해서 반크 단장님 오셔가지고 저희 학교 강의하세요. 저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 반크 단장님의 강의를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와,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와, 정말 대박. 너무 잘하신다. 그랬는데 청소년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막 불을 막 지필 거예요. 그걸 꼭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세계 시민교육 뭐 이런 혁신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올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잘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천교육청 쉐어링 프로그램인데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부천시에 있는 여기 쉐어링이 나눔이라는 뜻이잖아요. 부천에 있는 교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교사들이.
근데 여기에 저도 참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작년에? 이거 작년 프로그램인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쵸? 예. 뭐 했을까요? 저 참고로 무슨 과목일까요? 저 역사 과목입니다. 역사. 제가 요거 했습니다. 역사 영화, 팩트, 픽션, 팩션. 요거 제가 작년에 했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도 2명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하는 요 프로그램에 지금 2학년이겠죠? 네,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했습니다. 역사 영화, 팩트, 픽션, 팩션 했고요. 올해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올해도 요거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뭐 제가 가져온 거냐면요. 그 경기 꿈의 대학 가져온 겁니다. 경기 꿈의 대학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면 유아, 경제 뭐 그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 직접 가서 대학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한 학기당 하나씩만 하더라도 좋은 진로 특기 사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많이 하면 아이가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한 학기 하나 정도씩 신청하는 것은 좋겠다. 어머니들이 신경 써서 부천시 쉐어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경기 꿈의 대학 두 번째로 제가 많은 대학들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과 획득으로 제가 넘어왔는데, 어머니들에게 교과 획득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그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개별화된 활동을 해야 세특이 좀 의미 있는 세특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노란 거와 검은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세특이 많이 써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에 관한 내용이 써져 있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들, 그 아이들은 교과 선택을 보는 것은 이게 학생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종이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전과정 평가는 뭘로 하냐면 화면으로 합니다. 화면으로 하는데 전자로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보시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주요 교과목의 성적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죠. 변화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1학년 때 성적이 낮았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랐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도 볼 수 있고 영어도 볼 수 있고 수학도 볼 수 있고 사회도 볼 수 있고 클릭하면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렇게 변천도를 볼 수 있으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점점 나아지면 좀 더 의미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이제 자연계열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죠. 그렇죠? 2, 3학년 가면 아이들이 우수한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좀 안 하는 아이들이 인문계열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2학년은. 근데 만약에 자연계열 아이로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올랐다. 오, 얘는 정말 신기한 아이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은 떨어지는데 얘는 올랐어. 신기한 아이 아닙니까?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지원자와 모집 단위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가 영어가 얘가 지원자는 요만큼인데 지원자 평균은 요거예요. 얘는 지원자 평균보다 영어를 잘하네. 얘는 지원자 평균보다 수학을 잘하네. 얘는 지원자 평균보다 사회를 잘하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동일 고교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 처리하면서 이거 못 보거든요. 요건 이제 이거는 못 하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과 성적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국어가 3, 2, 1, 5.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어학결 얘가 점점 학업 의지가 강해서 발전 가능성이 높죠. 올라갔잖아요, 성적이. 그렇죠? 특히나 영어는 계속 1등급 나왔네. 오, 얘는 어학결, 국제결 적합하네. 그렇죠? 얘가 이렇게 계속 좋아진 걸 보니까 얘는 수업 태도, 성실성, 교과 습득이랑 연결이 돼. 얘가 성적이 오른 게 교과 습득에 나와 있나? 이걸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교과 선택, 이렇게 아까 오르는 추이도 이런 것들로 교과 성적을 사정관들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신 등급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1차 지필, 2차 지필, 수행평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저희 학교 얘기입니다. 저희 학교 지금 걸 가져온 건데 원래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지필평가에서 객관식만 보고 서술형을 보지 않으면 수행평가 비율이 50%를 넘어야 돼요. 원래 원칙이.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객관식만 본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행의 비율이 거의 50%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런 정황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수행평가 50이 안 남아도 객관식을 볼 수 있어요. 객관식만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볼 수 있는데 원래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서술형 평가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능 문제가 다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수행평가가 40%, 50%가 되려면 수행평가 하나 하면 안 돼요. 그쵸? 2개, 3개, 심지어는 4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작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예를 들면 재작년 있었던 얘기를 들면 아이가 교과 평가가 60점대 나왔어요. 60점대. 한 여학생이었는데 애가 막 뭐 울었어요. 시험 못 봤다고 한국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수행평가가 만점 나왔어요. 애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다 합하니까 애가 성적이 내신이 3등급 나왔습니다. 애가 막 3등급 나왔다고 좋아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또 어떤 얘가 있었냐면 남자인데 이 점수가 객관식 점수가 90몇 점에서 되게 잘 나왔는데 애가 수행을 망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3등급 4등급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자꾸 이 교과 점수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아이가 점수가 잘 나오려면 뭐를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을 챙기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행이 결국에는 뭐냐면 교과 세특입니다. 아까 교과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교과 세특이 실제로 뭐냐면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 지필평가 잡아온 걸로 교과 세특 써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로 써주는 겁니다. 이걸로. 그러면 수행의 중요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도록 특히 여기 남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꼭 챙기시라. 수행평가 꼭 챙기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수, 등급만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잠재력, 성장 가능성 다 평가한다. 교과 세특이 우수해도 성적이 너무 낮으면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반대죠. 교과 세특이 뭐 엄청 우수하다고 썼는데 성적이 너무 낮아. 등급이 너무 낮아. 그럼 이것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들 좀 생각해 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역사과니까 역사교육과에서 역사만 전공 적합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어머니들 그 서양사학과는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역사교육과 가면은 서양사도 공부하니까 언어 배웁니다. 영어 중요합니다. 한문 미친 듯이 중요하죠. 사회교육과 다 중요하게 봅니다. 사회복지학과 보면요. 사회교육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근데 여기 통계 과목이 되게 신기하죠. 통계. 그죠?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학과는 정부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통계 자료들이 쭉 있잖아요. 그 통계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가려면 요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통계 볼 수 있는 눈이. 사회복지학과가 통계랑 뭔 상관이 있어?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그렇죠? 다른 과도 이렇게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라, 넓게 보라, 넓게 보라, 이렇게 크게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그 30명 이상의 선생님이 공통적으로 평가해서 신뢰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세특에 성실하다는 말이 1학년 때도 있고 2학년 때도 있고 3학년 때도 있고 막 전교과에 가서 다 있다. 얘 진짜 성실한 아이죠. 얘가 막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는 게 여러 교과 한 10개, 20개 교과에서 이런 말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얘 진짜 이런 아이인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막 짜고 얘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 우리 다 같이 씁시다 이렇게 회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사실은 어머니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인서울 키워드, 인서울 20번 키워드, 인서울 5위권 키워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아이들은 그냥 배웠다, 뭐 학습 태도가 뭐 원만한 대인관계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지적 호기심 좀 좋은 말 나와 있죠. 발표했다, 다양한 자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판적 사고력, 해박한 지식, 인문학적 지식,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그쵸? 논리 정연, 뭐, 그쵸?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해보세요. 여기는 했다, 배웠다, 보인다, 보여준다, 뭐 기른다, 활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뛰어나다, 탁월하다, 인상적이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쓴 새끼입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쓴 새끼입을. 근데 이렇게 탁월하다 쓰는 아이는 한 반에 많아야 한두 명. 실제로. 네. 그러니까 탁월하지 않은 아이한테 탁월하다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가 요거를 세특을 잘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그냥 수행평가 만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만점을 뛰어넘어서 매우 우수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수업 태도가
정말 얘는 정말 눈에 띄어 인상적이야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전공장학사 이렇게 보면 사정관들은 뭘 많이 보냐면 요거 두 개 많이 본다는 거죠. 교과 세특으로 요거 학업 역량과 전공장학사를 많이 본다. 그런 얘기고요. 발전 가능성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취 수준 및 이해 성취 대한 기술이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여기 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특에 이런 것이 써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세특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변별이 가능하냐면 성장, 활동의 결과에 얘가 성장한 모습. 근데 이 어떤 수업에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뒤로 얘가 바뀐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나아진 모습이 보이는 거죠. 심화하는 모습, 응용하는 모습, 주도적인 모습, 확장하는 모습, 호기심을 갖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세특에 있으면 와 얘는 우수한 아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수한 아이야. 그렇죠? 인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학업 영역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이런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특에서. 그러니까 세특에서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니 세특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세특 전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토론, 실험, 수행평가 이런 것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뭐 저는 좀 처음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역사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은데 모든 교과를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 교과는. 그래서 했더니 애들이 얘가 관공복과 간단회가 이런 거 만들었고요. 뭐 법학과 간단회가 이런 거 만들었고요. 뭐 항공기술과 간단회가 이런 거 만들었고 유아교육과 간단회가 이런 거 만들었겠죠. 의학과 간단회가 이런 거 만들었겠죠. 그렇죠. 외교, 국문학과 뭐 그쵸? 뭐 그다음에 애미네이션 뭐 그쵸? 이런 거 연극영화과 간단회 이런 애들이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요건 제가 올해 하는 겁니다. 1학년 대상으로 제가 올해 하는 건데 보세요. 이건 지금 도장 찍는 거예요. 1시간에 하나씩 도장을 찍습니다. 수업 활동을 하고 학습지를 만들면 제가 도장을 하나 찍어줘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던지면 도장을 또 찍어준다고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친 듯이 질문하는 겁니다. 도장 받으려고. 왜냐면 이 50개 다 찍어야 도장을 받으세요. 수업만 해서는 50개까지 못 찍어요. 그러니까 애가 질문을 해야만이 그런데 제가 요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 내용을 쓰면 이 질문 내용 중에서 우수한 질문은 세특에 적어주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생각하고 나서 나 천재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아이들을 개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뛰어난 질문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기 초에 선생님들한테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거 있어요. 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하시는 선생님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하여튼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교과가 이런 걸 해볼 수 있도록 제가 할 생각인데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막 수업 시간이 실제로 살아나고요. 막 아이들이 막 쉬는 시간에도 질문하고요. 막 찾아와서 질문도 하고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수업이 정말 좋아요. 좋아져요. 저는 올해 요걸 하면서 한국사 수업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생기부를 어떻게 쓸까도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 멋진 질문들을 어떻게 녹여서 아이들이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로 써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활용한 수행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죠? 궁금하시면 여기 다음 네이버에 모모돌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 나오고 한번 들어와서 그렇죠? 제 블로그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제가 이 블로그 수행평가를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사 3학년 동아시아사 작년에 했던 수행평가 내용인데 여기 아이가 이 내용을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중국의 청동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현재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바닷속의 물고기나 생물들을 생각해 보면 청동기가 앞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청동기를 보면서 얘 좀 괜찮은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설명 등과 좋은 화질의 사진이 어우러져 교과서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로 조금 더 친숙하게 이거 저 칭찬한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예, 뭐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박물관에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진이 많았고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신 저 동아시아 저 이거 두 개는 칭찬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제가 좀 어머님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시에 계급이 존재했고 뚜껑이나 곳곳에 동물들이 떠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하급계층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제가 요 사진에다가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야단칠 때 무릎 꿇고 손들어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모습 같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블로그에다가.
그런데 이 아이는 이걸 보면서 하급 계층의 고단함을 느꼈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갖고 생기부 세특을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어머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행평가를 갖고 세특을 쓰는데 그렇게 인상적인 아이의 내용을 쓴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인상적인 아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얘가 생각했네? 그런 아이의 내용을 세특에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쓴 세특 예시인데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어머니.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전체적인 특징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는 5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5개 활동.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귀찮게 많이 활동하면 세특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500자 채운 겁니다. 500자 채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은 제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수업 태도가 가장 좋은 학생이다 뭐 이런 써 있잖아요. 설명이 뭐 엄청 집중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 그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어머니. 동아시아 서민 문화의 발달을 주제로 발표 수업을 진행했는데 경극, 가부키, 창극, 판소리 동영상을 모두 준비하여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고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발표 능력도 매우 우수했고 수업 준비도 철저했는데 준비한 사이트만 13개였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통 이 발표 수업을 하는데 발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창극하면 창극 사진 한 장 보여주고 가부키 사진 한 장 보여주고 경극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이게 경극이야? 이게 가부키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 아이는 그 사진의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찾아서 그걸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얘가 이런 동영상을 찾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사이트만 1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걸 봤던 사정관은 얘가 수업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얘가 얼마나 노력하는 아이인지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우수한 평가를 받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과 세특이 중요한데 교과 세특이 중요한다는 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교과 세특에서 아이가 어떤 역량을 보일지를 아이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 성적 반영은 아까 다 제가 얘기했으니까 더 안 할게요. 교과 성적 물론 이 아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아이 최고로 좋겠죠? 그렇죠? 이 아이 제일 좋은 겁니다. 111 될 수 있으면 111 맞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종합 의견도 있는데 어머니 이게 종합 의견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추천서도 폐지됐습니다. 다수도 없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인성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종합 의견이죠. 종합 의견은 3학년 안 들어가요. 1, 2학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아이들을 배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뭐 열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임은 기본적으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이 아이한테 생기부를 잘 써줘야지 이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을 담임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죠? 되게 힘들게. 비교과만 준비하면 학종을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학종은 제가 교과 습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학습 태도, 주도적인 과제 이행, 뭐 열심히 극복하려는 모습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 특강이니까 어머니 대상으로 하니까 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들이 학원을 선택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아이는 그러면 학종을 준비하는 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방크에 김기태 단장이 와서 저희 학교에 특강을 한다고 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원 가야 된다고 나가버려요. 참석을 안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드림서치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신청을 해놔요. 왜냐면 맞는 것 같거든요.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청한 아이와 참석한 율의 차이가 큽니다. 왜 클까요? 학원 때문에. 아이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학원의 필요성을 당연히 압니다. 저도 자녀가 있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
포인트가 학교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학원은 보조가 돼야 돼요. 학원은. 그래서 학원은 될 수 있으면 주말반이라든지 뭐 월화수목금 다 가는 것들은 상당히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좀 저녁 시간을 뒤로 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의 문제를 하나 더 짚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학원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아이가 뭘 못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세특 준비를 못해요. 그죠? 발표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그 13개 사이트 준비했던 그 친구가 학원에 너무 얽매이는 아이가 그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걸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가 그 수행평가 점수가 미달되면 점수도 깎이고 세특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그것도 다 하고 학원도 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예 잠자는 시간이 뒤로 늦춰집니다. 그럼 1시, 2시, 3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애가 학교 와서 졸아요. 학교 와서 졸아요. 어머님들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왔는데 막 녹초가 돼서 쓰러져요. 그러면은 야, 이 자식아 이제 빨리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녹초가 돼서 쓰러지면 무슨 얘기예요? 학교 수업을 매우 열심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가 학교 왔는데 막 쌩쌩해요. 막 너무 뭐 활기차고 막 능력이 생산력이 힘이 막 남아들고 엄마 막 배고파 그러면 아이고 애가 뭐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막 잘했다 그러면서 음식 주고 잘했다. 애가 너무 많이 잤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망한 겁니다. 사실 애가 집에 왔을 때 생기발랄을 하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인가 대학인가 어머니 이제 3명의 지금 제가 PD를 놨는데 봉준호 감독 이 사람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나영석 PD 행정학과 나왔어요. 신원호 PD는 놀라지 마세요. 화공과 나왔습니다. 화공과. 근데 지금 드라마 PD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간호학과 나와야 간호사 되죠. 초등교육과 나와야 초등학교 선생님 되죠. 이렇게 어떤 직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과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과를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그냥 나 기업에 취업한다든지 회사원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사실 과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이나 계속 그게 매몰되어 있죠. 능력이 우수하면 어떤 걸 나오든지 우리 대학에 가면 보수 전공, 이중 전공, 뭐 연계 전공 뭐 해가지고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 국립대냐 수도권 전문대냐 성적이 어정쩡한 경우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지 그냥 수도권에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갈 것인지 통합 가능한 걸 갈지. 근데 지금 공공기관 수도권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생각하면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대학들을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뭐가 되냐면 쿼터제가 있어요. 쿼터제. 채용 쿼터제가 있어요. 수도권에서 백수로 지낼지 지방에서 공기업에 들어갈지 이런 고민들 실제로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잠을 자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발 잠 좀 재우세요. 예. 예. 애가 2시, 3시까지 한다고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다 잠 보충합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침을 먹어야 뇌가 잘 돌아간다. 이런 걸 보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니 아침을 꼭 먹고 가라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서 제가 됐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침이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럼 너 학교 못 간다고.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 식사를 습관화했습니다. 네, 그 습관이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참 좋은 습관이다. 제가 지금까지 좀 일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 식사를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핸드폰이 다 있어서 손목시계가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 중간고사 다 보잖아요. 그쵸? 어머니? 그 다음에 모평도 보잖아요. 3학년은 특히나 모평 6번이나 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시험 문제를 막 계속 저기 위에 보면서 그쵸? 시간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하나 사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바늘 시계입니다. 3학년 때까지 쓸 수 있는 수능 시험까지 볼 수 있는 시계 하나 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학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 대학 놀러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 가서 공부 안 해요. 그럼 망합니다. 좋은 대학 가도 망해요. 요즘에 대학에서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진짜로. 예. 대학이 취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명문대 안 가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 그렇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같은 걸 많이 하고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직도 학벌 위주 사회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점점 사회는 바뀌고 있고 미래는 더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자식들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성적 잘 안 올라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여기 어머님들이 공부 엄청 잘하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별로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믿고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은 성장할 겁니다. 아이들 보고 좀 잘 적으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어머님들 제가 적는지 안 적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중요한 내용들은 좀 적으셨어야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어머님들 중에 여기 내용 얼마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 중에 얼마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 아이들한테 선생님 말씀도 잘 적고 잘 적으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요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학생의 자소서를 봤습니다. 제가 고3을 계속 했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는데, 자소 내용이 얘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 있는 자소서에 너와 진짜 너가 다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써야 합격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전형이라면 이 전형이 앞으로 사라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안 하면 애 탓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한 건 아이 탓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거짓말하는 거는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뭐가 좋을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은 그 아이의 사건 때문에 제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합격만 위해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예. 수단만 생각하면 짧게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아이를 봤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그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대한민국이 과연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진짜 교육열이 높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저 입시열만 높은 것은 아닌가? 유엔 조사에서 한국 성인의 1인당 독서량은 무려 세계 166위로 나왔다고 한다.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 18개국 조사에서 12위였고 직무 관련 평생 참여율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타이틀을 따고 피라미드 위치가 정해지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건가? 교육열이 아니라 입시열만 들끓는 곳.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른 인사들의 막말, 추태, 범죄는 교육이 없는 사회의 당연한 결과이다. 제가 이 글을 밤늦게 봤거든요. 한 12시 막 이때쯤에 봤거든요.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교육자인데 우리 아이들을 그냥 입시열만 높은 아이들, 대학만 가면 끝나는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냥 대학만 잘 보내고 지식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고민을 저 혼자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목표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는 거야.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가 정말 바르고, 그쵸? 성실하고, 그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 줄 알고, 그런 아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많은 전형인 거 알겠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돼요. 아이들이 봉사도 하고요. 아이들이 자기 지식 멘토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발표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뭐 배려도 하고요.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학종은 대학과 상관없이 학종으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끝났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이크 키셔도 되고요. 네. 예,